도쿄의 도시 재개발은 빌딩이 아니라 경험을 짓는 일입니다. 모리 빌딩, 미쓰이 부동산, 미쓰비시지쇼, 도쿄. 이들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앵커 빌딩을 세우고 킬러 테넌트를 배치하고 브랜드와 협업해 사람들의 일상 자체를 설계합니다. 그 결과물은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고 문화가 생기고 지역의 정체성이 자리 잡는 도시 공간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다루었던 도쿄의 다양한 공간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앵커 빌딩의 구조와 역할, 유니클로부터 다이소까지 킬러 테넌트의 전략, 이케부쿠로 글로벌링이 보여주는 문화 인프라, 후타코타마가와 푸드코트 P가 시도하는 공동체 공간, 그리고 도쿄돔시티와 에스콘필드가 증명하는 경험을 중심에 둔 도시개발까지 도쿄가 건물을 넘어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 전체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도쿄 도시 재개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앵커 빌딩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젠가 도쿄에서 제가 방문했던 지역 및 그 안의 도시 재개발과 다양한 공간들에서 본 관점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 영상들은 언제나 한 지역을 중심으로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제가 다루었던 지역들의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루었던 도쿄의 다양한 지역들, 마루노우치, 시부야, 시모키타자와 고쿄, 신주쿠, 하라주쿠, 미나토구, 니온바시 등의 지역들을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언제나 유독 눈에 띄는 앵커 빌딩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앵커 빌딩을 토대로 지역을 개발할 뿐만이 아니라 개발 후에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들어오는 흐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쿄에서 느끼는 다채로움과 경험들도 이러한 앵커 빌딩과 브랜드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앵커 빌딩에 대해 일단 조금은 자세히 알아보죠. 앵커 빌딩은 지역 내 핵심 거점 역할을 하는 건축물로 단순한 건물을 넘어 지역 활성화와 브랜드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앵커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시설물을 튼튼히 정착시키기 위한 보조 장치를 의미합니다. 도시와 건축 분야에서는 이 의미가 확장되어 앵커 빌딩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중심 공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자체의 문화를 바꾸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도쿄에서는 시모키타자와 철도거리, 미야시타 파크가 대표적인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블루보틀 도요스 공원점도 빌딩은 아니지만 앵커 빌딩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앵커 빌딩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강력한 브랜드 도구로 활용되는데요. 기업들은 빌딩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죠. 이런 공간 브랜딩은 건물과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상징물을 만드는데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도쿄 미드타운의 렉서스 미트 히비야, 블루보틀 키티아야 파크, 후지와라 히로시가 디자인한 스타벅스 미야시타 파크점, 긴자 소니파크 같은 곳이 있죠. 아식스 런 마루노우치, 치카이치, 시부야 치타야 서점 같은 곳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빌딩의 가치는 그 안에 입점하는 앵커 테넌트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앵커 테넌트는 배의 닻을 의미하는 앵커와 임차인을 뜻하는 테넌트의 합성어인데요. 앵커 테넌트들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건물 자체를 활성화하며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하는 핵심 브랜드 역할도 하죠. 대표적인 예로 츠타야 서점과 스타벅스가 합쳐진 츠타비, 스타벅스가 있죠. 아자부다이 힐즈에 있는 팀랩 보더리스, 슈에이사 망가, 헤리티지 같은 공간도 이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애플 매장도 대표적이고요. 로퐁이 힐즈의 츠타야 서점도 있죠. 게다가 도쿄의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이러한 부분에 예술, 역사 등 다양한 요소들을 총동원합니다. 도쿄의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앵커 빌딩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도시 활성화와 지역 정체성 형성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이러한 건물을 앵커 빌딩이라 부르지는 않고 유도 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유도 시설을 지역 재생의 거점이 되는 복합 기능을 갖춘 상징적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유도 시설은 의료, 복지, 상업 시설을 포함한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 시설을 포함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지역들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었던 곳이고 도쿄에서 명소로 소문난 곳들도 다 이러한 곳에 해당되죠. 이러한 앵커 빌딩 개념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와 그에 따른 장기 불황이라는 경제적 상황 속에서 도시 재생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2002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했으며 이 법은 민간 주도 개발을 촉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도시들이 새롭게 부상함에 따른 도쿄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도 있었죠. 도쿄도 도시계획국의 도쿄도 도시 만들기 비전에서는 앵커 빌딩을 도시의 거점 형성과 지역의 매력 향상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쿄 발전의 청사진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19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건축가인 이소자키 아라타는 1962년 신주쿠에 공중도시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요. 그의 공중도시는 기존의 도시 디자인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거 및 상업 공간이 땅 위에 매달려 있고 모듈식 거대 구조물이라고 알려진 거대한 나무와 같은 구조물 네트워크로 지원되는 미래 도시 풍경을 제안했죠. 이 설계는 도쿄의 과밀화, 교통체증, 녹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상을 공공공간, 공원, 교통에 전용할 수 있는 고가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거대 구조물에는 주택, 사무실, 학교, 병원, 문화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이 혼합되어 수직도시 내에 자립형 커뮤니티를 만들죠. 주민들은 거대 구조물을 떠나지 않고도 생활하고 일하고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어 통근의 필요성을 줄이고 보다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구현한 게 바로 모리빌딩의 힐즈고 도쿄 미드타운, 마루와 신마루 빌딩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정책적 배경 속에서 앵커빌딩은 도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도쿄 대변역이 이때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앵커빌딩 등은 단순한 상업시설을 넘어 지역 전체의 재생을 이끄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았죠. 모리빌딩은 각기 컨셉에 따른 힐즈를 만들었고 미쓰비시지쇼는 마루노우 치지구 자체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켰죠. 미쓰이 부동산은 니혼바시를 코레도로, 미야시타파크는 시부야에서 필요한 쉼이라는 개념으로 공간을 접근했죠. 도쿄는 관역 시부야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시부야 지역 자체를 시부야 스트림, 시부야 브릿지,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마크시티 등 여러 개의 빌딩으로 연결했죠. 물론 앞선 다른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롬퍼스트, 힐사이드 테라스 같이 지금 도쿄가 있게 한 기반을 만든 빌딩들과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도쿄도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조금은 진부할지 몰라도 결국 사람이 답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쿄의 앵커 빌딩들은 일본 특유의 미학과 공간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디자인 철학을 보여주는데요. 디자인 부분에서는 각기 다르지만 제 경험으로는 도쿄의 발전을 이끈 빌딩들은 디자인 외의 대부분의 콘텐츠 및 테넌트 구성은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단지 이걸 어떤 방식으로 풀어냈는가에 차이를 두고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술 분야입니다. 모리, 미쓰이, 미쓰비시, 도쿄 모두 각기 건물에서 다양한 예술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범위는 문화유산부터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합니다. 로폰기 힐즈 내 모리 아트센터 갤러리는 이집트 유물 전시회를, 도쿄시티뷰에서는 오사무 테츠야의 불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는 도쿄 플라자 시부야에서 호쿠사이의 미디어 아트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자부다이 힐즈 갤러리에서는 마츠야마 토모이치의 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도쿄 미드타운 롯폰기 같은 경우 일본 전통 정원의 구성 원리를 현대적 도시 공간에 적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롯퐁이 힐스이는 버티컬 가든시티 개념을 통해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아자부다이 힐즈에서는 이 개념의 웰니스로 더욱 확장했습니다. 미쓰비시지쇼는 브릭스퀘어를 만들면서 공원과 미쓰비시 1호관 미술관을 만들기도 했죠.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는 파크뷰 가든을 통해 고쿄와 히비야 공원고의 공간적 맥락을 연결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도쿄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이렇게 만든 공간들에 다양한 양한 브랜드들을 붙여 공간을 다채롭게 만들죠. 즉 도쿄에서 앵커 빌딩은 도시란 무엇인가, 도시의 삶이란 무엇인가, 도시 브랜드는 무엇인가를 풀어내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쿄 도시 재개발의 핵심인 앵커 빌딩의 건축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특징입니다.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개발이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2활동일본 도쿄 메트로 등 철도회사와 토지 소유자, 도쿄도, 시부야구 행정,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가 10년 이상의 협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도쿄그룹의 주도 아래 민관이 함께 관격 시부야권의 도시 재생을 추진하는 더 큰 맥락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리빌딩이 로폰기와 아자부다이 힐즈를 만들기 위해 직원자들과 만남도 1000회가 넘을 정도였는데요. 오다큐 그룹은 시모키타자와 철도거리를 개발하기 전에 주민들과 직접 만나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참여형 재개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긴자6 개발에는 긴자단나로 불리는 긴자 지역 상인들이 주도하는 긴자거리 연합회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모리빌딩은 초기부터 이들과 협의했으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후 긴자난다와 함께 긴자 커뮤니티를 이끄는 주요 인사들이 게이오 대학 출신임을 파악한 모리빌딩은 같은 대학 동문이자 게이오 대학과 연고가 깊은 건축가인 다니구치 요시오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편 마루노우치 지구에서는 1996년에 토지 소유자들의 협의 조직인 재개발 협의회가 설립되었고 이 협의회는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마찌즈쿠리 간담회를 통해 외부 의견을 수렴하며 지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2002년에는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협회가 설립되어 지역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도시재생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 도시재개발 프로젝트는 합의 형성 과정이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의 맥락과 더 조화롭게 융합되는 결과를 만들고 있죠.
있죠. 도쿄의 도시 재개발은 앵커 빌딩 또는 유도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지역 활성화와 브랜드 가치 창출의 핵심이 되는 공간입니다. 도쿄의 주요 부동산 디벨로퍼들 모리 빌딩, 미쓰비시지쇼, 미쓰이 부동산, 도큐 등은 각자의 방식으로 앵커 빌딩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앵커 빌딩들은 유사한 콘텐츠와 테넌트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특히 브랜드 예술 문화를 통한 공간 활용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도쿄의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기업, 정부,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데 이러한 합의 형성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의 맥락과 조화를 이루는 성공적인 도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쿄 앵커 빌딩의 성공은 결국에는 사람이 답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공간을 통해 도시란 무엇인가, 도시의 삶이란 무엇인가, 도시 브랜드는 무엇인가를 풀어내는 접근 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들이 앵커 빌딩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조금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쿄는 세계적인 대도시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해 왔는데요. 일본의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건물을 단순히 짓는 것에서 나아가 도시 공간과 사람들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있죠. 이들은 도시를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앵커 빌딩이라는 중심 건물을 세워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리 빌딩, 미쓰이 부동산, 미쓰비시 지쇼와 같은 주요 부동산 회사들은 앵커 빌딩을 통해 도시 공간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역과 긴밀하게 연결되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죠. 하지만 이들이 모든 걸 다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게 재개발된 공간의 디테일을 만드는 역할은 크고 작은 다양한 브랜드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도쿄에서는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브랜딩과 다양한 브랜드들의 브랜딩이 만들어내는 합을 볼 수 있죠. 도쿄의 도시 재개발의 특징은 빌딩이 단순히 빌딩이 아니라 그 빌딩을 기점으로 해 지역과 사람들에게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한다는 점인데요. 도쿄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빌딩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콘텐츠라고 보고 그것에 맞는 다양한 브랜드들을 입점시키거나 협업을 통해 계속해서 공간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단순한 건축물 건설을 넘어 도시 공간과 사람의 삶이 어떻게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제시하죠. 도쿄의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브랜드로 채워질 공간을 개발하기 전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기반을 먼저 만듭니다. 이 기반은 녹지죠. 녹지는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 없이도 방문하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공간이니까요. 이번에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시에 제출한 삼성 동부지 개발만 보아도 녹지가 가득하죠. 같은 이유죠. 코엑스 근처에는 녹지가 적습니다. 하지만 성수동의 서울숲, 연남동의 연트럴파크는 녹지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가게 되죠. 앞선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쿄의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지역 내 앵커 빌딩들은 상업, 업무, 주거, 문화, 공공공간이 통합된 복합용도 개발을 특징으로 합니다. 다른 빌딩들과 다르게 공공공간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빌딩과 주변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쿄 미드타운 롯퐁이만 해도 공공공간 비율이 40% 정도니까요. 모리 빌딩은 공공공간의 질적 수준이 앵커 빌딩의 장기적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런 공공공간을 녹지로 조성하는 방향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요. 이는 도시 속 자연 환경을 복원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녹지가 있는 공간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기 쉽다는 점도 있기 때문이죠. 모리 빌딩은 아크힐즈에서 이미 녹지를 활용했지만 더 크게 녹지를 활용한 건 롯폰기 힐즈입니다. 모내기가 가능할 정도로 녹지를 만들었죠. 또한 도라노몬 힐즈와 아자부다이 힐즈에서 더욱 진화시킨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아자부다이 힐즈 같은 경우 설계 초기 단계부터 녹지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했죠. 이는 녹지를 단순한 부가적 요소가 아닌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로 설정했음을 보여주는 면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라노몬 힐즈는 모리타워와 스테이션 타워로 이어지는 공간에 풍성한 녹지를 조성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요가와 팝업 행사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죠. 아자부다이 힐즈는 중앙광장에서 팝업 러닝 세션부터 크리스마스 마켓 같은 시즌 행사까지 개최하면서 아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공간에 맞는 브랜드만을 모리 빌딩이 선별하죠. 미쓰이 부동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쓰이는 도쿄 미드타운 롯퐁이의 개발 자체를 히노키초 공원과 연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녹지를 통해 미쓰이다움이라는 미쓰이 부동산의 정체성을 만들었죠. 동시에 이것을 도쿄 미드타운 브랜딩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연말마다 설치되는 스케이트장은 이미 도쿄 미드타운 롯퐁이의 명물이 되었죠. 이러한 녹지 중심 접근법은 미쓰이의 다른 프로젝트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었는데요.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에는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파크뷰 테라스를, 미드타운 예스에는 예스 퍼블릭과 공중 정원을 조성하여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쓰이 부동산은
오테마치 원가든의 풍성한 녹지를 조성하여 업무 공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미쓰비시 지쇼 역시 녹지 조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지쇼는 브릭스퀘어와 나카도리에 가로수와 공원을 조성하여 거리 경관을 개선했습니다. 여기에 미쓰비시 1호관 미술관을 복원해 공간의 퀄리티를 높였죠. 또한 도쿄토치 토카와바시 타워 주변에는 생물 다양성을 고려한 녹지와 연못을 조성하고 그 안에서는 인거를 키우며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미쓰비시 지쇼는 새롭게 건설 중인 도쿄토치와 함께 도쿄토치 테라스도 확장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더욱 풍부한 녹지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녹지가 상당히 많은데도 말이죠. 이와 다르게 소니는 소니 긴자 파크를 만들어 사람들이 긴제에서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도쿄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자체 개발 부진의 녹지 조성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공공시설 관리 영역에까지 진출해 기존 공공공간을 창의적으로 재생시키거나 유명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공간과 브랜드의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도요스 쿠루미 공원과 키타야 파크의 블루보틀 협업을 들 수 있죠. 이러한 접근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2017년에 이루어진 도시공원법의 개정이 있습니다. 이 법의 개정으로 공원 내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레스토랑, 매점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을 활용하여 공원 시설을 유지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이는 공원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문화와 소비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진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부야구에서는 이 제도를 선도적으로 활용하여 키타야 공원을 창의적으로 재탄생시켰는데요. 2019년에는 시부야구의 제안으로 공원 정비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고 니켄 설계와 크레이지 헤드로 구성된 시부키타 파트너스를 지정 관리자로 선정하고 도쿄를 대표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도쿄와 시부키타 파트너스는 전략적으로 이곳에 블루보틀을 입점시켜 공원의 매력도를 크게 높였죠. 같은 맥락에서 도요스 쿠루미 공원 내 도요스 공원에도 블루보틀을 유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블루보틀이 공원 안에서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모으는 앵커 테넌트 역할을 하게 되었고 공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활기찬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도쿄 도시재개발에서 주목할 점은 차별화된 테넌트 유치 전략입니다. 도쿄의 도시개발 내 앵커 빌딩들은 차별화된 앵커 테넌트 유치 전략을 구사합니다. 지역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을 펼치는 부분도 특징입니다. 동시에 이런 스토리텔링에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함께하죠. 미쓰이 부동산의 니혼바시 코레도는 지역의 역사적 맥락과 조화를 이루는 앵커 테넌트 유치를 위해 전통 공예와 지역 식문화 관련 테넌트를 우선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미쓰이 부동산은 니혼바시 개발 전 1999년부터 역사 연구와 지역 분석을 통해 에도 시대 상업 중심지라는 정체성을 발굴했는데요. 그 결과로 나온 모토가 니혼바시다움이었죠. 특히 미쓰이는 니혼바시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코레도 안에 님벤, 키아 같은 노포들을 중점으로 배치했습니다. 또한 미쓰이는 코레도 무로마치 테라스 안에는 일본 백화점 같이 로컬 제품을 취급하는 편집샵을 입점시켰고 현대적인 일본 로컬 브랜드들은 하치고를 통해 보강했죠. 또한 니혼바시 지역의 상징적인 존재인 후쿠토쿠 신사가 지역 커뮤니티의 핵심이 되도록 새로운 신사로 정비했습니다. 더불어 봄에 사쿠라 페스티벌과 여름에 이시오 이디오 니혼바시 축제는 전통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이자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결속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쿄 미드타운 로퐁이는 21위 디자인 사이트와 산토리 미술관을 핵심 문화 앵커로 배치하여 디자인과 예술의 중심지라는 차별화된 정체성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미드타운 내 상업시설인 갤러리아 안의 카야노야, 토라야 같은 브랜드들을 입점시켜서 디자인과 테넌트 간의 조화도 꾀했죠. 동시에 갤러리아의 중앙광장에서는 다양한 팝업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건축이 끝나고 나서부터 그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기반에는 지역에 대한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긴자6 같은 경우에는 건물 내 200년 역사의 카쿠고이나리 신사를 보존하고 이를 브랜드 스토리의 일부로 활용함으로써 현대적 상업 공간과 일본 전통의 공존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로폰기 힐즈도 빠질 수 없는데요. 로폰기 힐즈는 문화와 비즈니스를 잘 섞어냈습니다. 모리 빌딩은 로퐁이 지역의 문화적 잠재력을 먼저 분석한 후 이를 실현할 핵심 앵커 테넌트로 모리 미술관을 배치했고 모리 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프로그램과 국제적 기업 유치 전략을 통해 로퐁이 지역의 이미지를 완전히 변화시켰는데요. 전통적인 나이트클럽과 바가 많은 지역에서 문화적 중심지로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로퐁이 힐즈는 개장 이후 매년 4천만 명 이상 찾는 명소가 되었죠. 무엇보다 로퐁이 힐즈는 폐쇄적이었던 일본 도시 개발의 패러다임을 개방형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전환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과 함께 전통적인 주민과 새로운 주민 간의 사회적 동향 변화도 초래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로퐁이 힐즈가 젠트리피케이션의 사례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마루이 백화점을 운영하는 마루이 그룹과 제이프론트 산하
하나의 파르코. 두 곳 모두 서브컬처와 다양한 문화가 오고 가는 시부야에 맞는 공간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랜 기간 시부야의 문화를 만들어온 파르코는 변화하는 시부야의 젊은이들의 니즈에 맞게 브랜드와 팝업 매장을 통해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패션이 하나의 장르로 떠오르면서 이를 파악해 2024년에는 더현대와 같이 팝업을 열기도 했죠. 지하 1층에는 카오스 키친을 만들어 다양한 식문화, 예술, 서브컬처가 합쳐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6층에 있는 닌텐도 도쿄와 포켓몬, 슈에이시아의 점프샵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사람들이 넘쳐날 정도죠. 마루이 그룹은 시부야 마루이가 재건축 중이라서 시부야 모디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2015년에 옛 마루이 시티, 시부야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개장했습니다. 시부야 모디는 다양한 경험을 테마로 삼고 있는데요. 의류, 식품, 주거 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카라오케, 여행 서비스, 독서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서점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9년 완공된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는 철도 회사들과 도시 행정의 협력으로 탄생한 앵커 빌딩입니다. JR 동일보는 1일 300만 명이 이용하는 시부야역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을 통해 교통 인프라와 도시 기능의 융합을 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는 시부야 스트림, 미야시타 파크와 함께 시부야 재생의 삼각형 구도를 형성하며 지역 전체의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앵커 역할을 하고 있죠.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IT 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일본 IT 산업의 활성화를 이끄는 것이었죠. 동시에 시부야 스카이를 통해서는 사람들에게 시부야 그 자체를 경험할 수 있게 했고, 지하 2층부터는 다양한 식음료 브랜드들을 입점시켜 다양한 물자가 오가던 시부야의 역사성을 풀어냈습니다. 츠타야는 이러한 시부야의 변화에 맞추어 시부야 츠타야를 팬덤과 경험 중심, 데이터를 모으는 공간으로 바꾸었고 4곳의 쉐어 라운지를 만들었습니다.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은 올리브 라운지를 통해 금융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있죠. 이러한 흐름에는 앵커 빌딩을 중심으로 한 도심 재개발이 있습니다. 2014년 JP 모리타워를 시작으로 2025년 글래스록으로 마무리될 예정인 도라노몬 힐즈는 도쿄 도심부 재생과 국제화 전략의 핵심 앵커 빌딩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쿄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국가 전략 특구 제도를 활용해 진행되었습니다. 도라노몬 힐즈 역시 다른 힐즈와 마찬가지로 버티칼 가든 시티라는 개념을 통해 한정된 도심 공간에서 다양한 도시 기능을 수직적으로 적층하는 전략을 보여줍니다. 특히 외국인 거주자와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제적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했죠. 모리빌딩은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브랜드들을 입점시켰는데요. 직장인들의 생활 패턴에 맞춘 패밀리마트, 주변 사람들이 퇴근 후에도 충분히 음식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비즈니스 타워에는 도라노몬 요코초를, 스테이션 타워에는 티마켓과 캐스크를 유치했습니다. 또한 글래스록에도 추가적인 브랜드들을 입점시킬 예정이죠. 지금까지 도쿄의 부동산 디벨로퍼와 브랜드가 만드는 도시의 공간들을 조금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모리빌딩, 미쓰이 부동산, 미쓰비시 지쇼와 같은 대형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단순한 건물 건설을 넘어 풍부한 녹지 공간과 공공시설을 조성하며 도시 공간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다양한 브랜드들이 공간의 정체성과 가치를 완성하고 있죠. 모리빌딩은 힐즈라는 브랜드를 통해 컨셉에 맞는 다양한 브랜드와 공간을 합치고 있죠. 로퐁이에는 문화와 예술을, 아자부다이에서는 그린과 웰니스를, 도라노몬 힐즈의 국제적 비즈니스 허브에 맞는 브랜드들을 고르고자 하죠. 미쓰이는 코레도라는 브랜드를 통해 니혼바시를 표현할 수 있는 노포 브랜드들을 현대화 조화시키고자 하죠. 미쓰이는 코레도 안에 닌벤, 키아 같은 노포들을 중점으로 배치했고, 코레도 무로마치 테라스 안에는 일본 백화점 같이 로컬 제품을 취급하는 편집샵을 입점시켰습니다. 또한 도쿄 미드타운 로퐁이 개발을 히노키초 공원과 연계하며 미쓰이 부동산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든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이 미쓰이가 추구하는 방향, 이것이 미쓰이다움이다라는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도쿄는 시부야 지역에 맞게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부야구에서는 키타야 공원을 창의적으로 재탄생시켰는데요. 도쿄와 시부키타 파트너스는 전략적으로 이곳에 블루보트를 입점시켜 공원의 매력도를 크게 높였죠. 그 외에도 시부야의 수많은 빌딩을 통해 시부야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츠타야, 스타벅스, 시나노야, 유니클로, 타미야, 로컬 크래프트 콜라 브랜드, 미쓰이 스미토모, 파르코, 패밀리마트, 마루이 등 크고 작은 회사와 브랜드들이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역사를 반영하면서 풍성하게 만들면서 새로운 도시 경험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브랜드들은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할 뿐이죠. 수많은 브랜드들이 도쿄라는 도시를 만들고 있죠. 파르코는 서브컬처와 다양한 문화가 오고 가는 시부야에 맞는 공간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패션이 하나의 장르로 떠오르면서 이를 파악해 2024년에는 더현대와 같이 팝업을 열기도 했죠. 블루보틀 같은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 간의 협력에서 만든 공원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면서 브랜드의 역할을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릭데이 같은 경우
후 일본에는 아직 생소하지만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진 그릭 요거트를 전하면서 일본인들이 원하는 다양한 식문화에 대한 니즈를 맞추고 있죠. 결국 도쿄의 도시 재생은 부동산 디벨로퍼의 비전과 다양한 브랜드들의 창의적 에너지가 만나 완성되는 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앵커 빌딩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을 넘어 도시의 문화, 경제, 사회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면서 도시와 사람 그리고 일상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시 공간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쿄의 킬러 테넌트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알아봅니다. 보통 상업시설의 성패는 킬러 테넌트 유치에 달려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테넌트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테넌트란 쇼핑센터에 입점한 업체를 말합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루이비통, 스타벅스 같은 브랜드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 중에서도 킬러 테넌트는 고객을 끌어오는 핵심 매장을 말하는데요. 소위 오픈런을 일으키는 브랜드라고 보아도 되고요. 언제나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곳이라고 하면 되죠. 대표적인 곳이 바로 유니클로 같은 곳이죠. 감사제 같은 행사를 하면 정말로 사람들로 가득 차니까요. 이걸 영어로는 자석처럼 고객을 끌어당긴다는 뜻에서 매그넷 테넌트라고도 부릅니다. 킬러 테넌트가 중요한 이유는 5가지인데요. 첫째, 집객력입니다. 사람들은 그 매장을 보러 쇼핑센터를 찾죠. 둘째, 동반 매출입니다. 사람들이 킬러 테넌트에 와서 다른 물건도 사면서 주변 매장들도 덩달아 매출이 오르기 때문이죠. 셋째, 단골 및 충성 고객 확보입니다. 재밌고 좋은 매장들이 많으면 고객들은 그 매장 또 가야지라며 재방문하니까요. 대표적인 곳이 용산 아이파크몰의 도파민 스테이션인데요. 서브컬처 관련 팝업을 통해 사람들이 재방문을 이끌어내고자 하죠. 넷째, 화제성인데요. 킬러 테넌트들은 SNS에서 이야기되며 트렌드를 만들죠. 예를 들어 유니클로와 니들스의 팝업 소식이 나온 후 SNS상에서는 관련 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제품 발매 후에 후기를 다룬 릴스나 포스팅이 많이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이것을 위해서 신세계, 현대, 롯데, 아이파크몰 등은 수많은 팝업 매장을 수시로 열죠. 이건 성수동이 더 유명합니다. 다섯째, 임대료 상승인데요. 킬러 테넌트 유무가 건물 전체의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죠.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킬러 테넌트 유치에 힘을 쏟고 수시로 테넌트를 교체하기도 합니다. 이건 도쿄도 마찬가지죠. 현재 일본의 대표적인 킬러 테넌트로는 유니클로, 무인양품, 3코인즈, 다이소 등이 있는데요. 이 4곳은 일본의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가장 선호하는 킬러 테넌트들로 알려져 있죠. 물론 진스, 맥도날드, 스타벅스 같은 곳도 디벨로퍼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조금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유니클로입니다. 유니클로는 일본 최고의 킬러 테넌트인데요. 뭐 말이 필요 없죠. 업계에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철판 테넌트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네요. 부동산 디벨로퍼와 상업시설이 가장 먼저 유치하고 싶어하는 매장이며 일본 국내 매출 1젠을 돌파하며 소매업계를 주도하고 있죠. 한국도 감사제 기간에는 유니클로의 사람이 많죠. 히트텍과 에어리즘 같은 제품은 언제나 인기가 많고요. 유니클로가 최고의 테넌트인 이유는 압도적인 집객력이에요. 유니클로가 있으면 사람들이 오죠. 브랜드 인지도만으로 집객 효과가 매우 높아 지하철역 인근부터 대형 상업시설까지 다양한 위치에 출점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가 입점하면 주변 카페, 식당, 소매점 매출도 함께 상승하고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을 커버한다는 점도 큰 강점이죠. 특히 유니클로 도쿄점은 지하 1, 2층에 OK마켓 긴자, 지유, 다이소, 쿠라스시가 함께 입점해 이 집객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미 관광 명소까지 돼버렸죠. 이런 집객력의 바탕에는 라이프웨어라는 브랜드 철학이 있습니다. 이 철학은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옷을 제공하는 것으로 심플함, 고품질, 내구성, 합리적인 가격을 기반으로 일상에 꼭 필요한 기능성, 디자인, 편안함을 담아 모두를 위한 옷을 추구하는 것이죠. 특히 유니클로는 2004년 저가격 포기 선언 이후 단순히 싼 옷이 아니라 합리적이면서 좋은 옷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이 전략이 성공하면서 독보적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유니클로는 협업을 통해 단순한 패션 브랜드를 넘어 패션의 시작점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질 샌더, 크리스토퍼 르메르, JW 앤더슨, 마리메꼬, 디즈니, 카우스, 엔지니어드 가먼츠, 니들스 등 고급 패션부터 스트리트웨어, 인기 IP, 아티스트까지 폭넓게 손잡으면서도 접근성 높은 가격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죠. 40주년 같은 특별한 해에는 기존 파트너와의 리에디션과 신규 콜라보레이션을 동시에 진행해 다양한 세대를 공략하기도 합니다. 유니클로 출점 전략의 핵심은 양보다 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간 50에서 80개의 점포를 신설함과 동시에 약 50개를 폐점하며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모 확장이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입지만을 엄선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를 위해 유니클로는 매장의 평균 면적을 확대하고 대도시 및 주요 상업시설의 핵심 입지에
대형 매장과 플래그십 스토어를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역산의 점포나 시부야 109 같은 패션 빌딩 입점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진행하며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인 대형 로드숍 형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죠. 유니클로의 이러한 매장 대형화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합친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UT미를 통한 커스텀 제작, 리 유니클로 스튜디오의 수선 및 리메이크 서비스, 유니클로 플라워의 생화 코너, 유니클로 커피의 카페 공간까지 갖추면서 매장을 단순히 의류를 구매하는 곳을 넘어 일상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죠. 대표적인 곳이 바로 신주쿠 혼텐점과 유니클로 도쿄점입니다. 두 곳 모두 카페에서 지역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유티미를 통해 지역 맛집과 협업한 한정 상품도 선보이며 지역 관광 거점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어요. 특히 유니클로 도쿄점은 프리츠커상 수상 건축가 헤르조그 앤 드메롱이 리모델링에 건축적 가치도 갖췄습니다. 매장 자체가 방문 목적지가 되고 있는 셈이죠. 두 번째는 무인양품입니다. 무인양품은 물건이 아니라 생활 방식을 판다는 철학을 가진 킬러 테넌트인데요. 이것으로 충분하다 추상적인 브랜드 철학을 제품의 불필요한 장식, 로고, 과도한 디자인을 배제하고 기능과 실용성을 강조하죠. 유니클로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요. 무인양품이 킬러 테넌트인 이유는 브랜드 철학이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무인양품 팬이라는 두터운 단골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대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넓은 고객층을 가지고 있죠. 또한 무인양품이 입점하면 가구, 인테리어, 생활용품 매장도 함께 활성화되는 측면이 강하죠. 아트레 에비스 같은 경우 무인양품을 식품과 델리 위층에 배치해 집객력을 극대화했죠. 출점 전략은 도시형과 교외형이 각기 다른데요. 도시 중심부 역 근처에는 작은 매장을 열어 출퇴근 고객에 집중합니다. 이와 다르게 교외 쇼핑센터에는 큰 매장을 열어 가구와 가전 같은 대형 상품을 판매하죠. 최근에는 도로의 역 무인양품이라는 새로운 형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특산품과 무인양품 상품을 함께 파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무인양품의 집객 전략은 빠른 성과보다 브랜드에 충성하는 팬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데요. 대규모 광고 대신 고객이 직접 상품을 만져보고 경험하게 하는 데 집중하죠. 이러한 부분은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한번 팬이 된 고객의 충성도가 매우 높은 편이죠. 무인양품은 이 전략으로 중국에서만 360일가의 점포를 운영하며 일본 기업 중 드물게 성공했죠. 또한 무지 패스포트 같은 통합 포인트 시스템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고객을 하나로 연결하는 전략도 펼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3코인즈입니다. 3코인즈는 부동산 디벨로퍼들과 상업시설이 가장 유치하고 싶어하는 1순위 테넌트 중 한 곳인데요. 무인양품 유니클로, 지유를 제치고 초액으로 선호하는 테넌트가 되었죠. 2025년 일본 경제신문 조사에서도 앞으로의 킬러 테넌트로 평가받은 브랜드인데요. 개인적으로 3코인즈는 무인양품의 감성, 다이소의 가격, 유니클로의 패션성을 골고루 합친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름이 3코인즈인 이유는 300엔, 3개의 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3코인즈가 1순위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상품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한정된 틈새 상품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상품을 취급하죠. 고객층도 매우 넓은 편인데요. 특히 30대 후반 여성과 주부층에게 강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장의 상품을 보면 무인양품 같은 간결함에 파스톤의 색을 많이 사용해 따뜻한 느낌이 강하죠. 무인양품은 일본 특유의 절제된 느낌이 강한 편이니까요. 원래 3코인즈는 1994년에 시작한 300엔 균일가 잡화점이었습니다. 하지만 3코인즈는 300엔이라는 가격에 얽매이지 않고 500엔, 1000엔 이상 상품도 함께 팔기 시작했는데요. 소비자가 가성비만 좋으면 더 높은 가격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균일가 매장에서 가성비 잡화 매장으로 성공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3코인즈 브랜딩의 핵심은 감성인데요. 쿠스미 컬러라고 불리는 트렌디한 파스텔 톤으로 모든 상품을 통일했죠. 어른스러운 감성을 표현하면서 기존 균일가 매장의 저렴해 보이는 이미지를 벗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브랜드들과 협업도 같이 하면서 브랜드 확장성까지 확보했죠. 3코인즈의 집객 전략은 SNS 중심인데요. 약 1600명의 매장 직원을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 키우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외부 인플루언서에 의존하지 않죠. 실제 매장 직원이 개인 SNS 계정으로 상품을 소개하기 때문에 더더욱 믿을 수 있는 편입니다. 고객들도 3코 하울 같은 해시태그로 자발적으로 구매 후기를 올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3코인즈 상품을 알게 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실제 매장도 방문하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죠. 무엇보다 대규모 광고비 없이도 젊은 여성층이 자동으로 유입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다이소입니다. 다이소는 생활 인프라형 킬러 테넌트로 불리는데요. 생활용품이 필요하면 다이소라는 인식이 일본 전역에 자리 잡은 편이기도 하죠. 백앤숍의 대표 주자로서 학생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을 쇼핑센터로 끌어오고요. 현재 세계 25개 국가에 6,338개 점포를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한국 다이소는 아성 다이소가 운영하는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입니다. 다이소가 킬러 테넌트인 이유는 당연하게도 가격입니다. 100엔이라는 가격에 진입 장벽이 없으니까요. 일단 들러보자는 심리로 자주 방문하게 되고 없는 게 없는 상품 구성으로 생활 필수품을 모두 취급하고 있어요. 목적을 갖고 방문하는 매장이라기보다 습관적으로 들르게 되는 매장이죠. 특별히 살 게 없어도 들르게 되고 이런 자연스러운 발길이 쇼핑센터 전체의 유동 인구를 높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창산업 산하에는 다이소 외에 스탠다드 프로덕츠와 3P가 있는데요. 다이소의 집객력을 이용해 함께 입점하는 경우가 많죠. 다이소는 100엔 중심의 생활 필수품, 3P는 300엔 중심의 쿠스미, 컬러 감성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프로덕츠는 330엔을 기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고 220엔짜리도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도 알아보았지만 스탠다드 프로덕츠는 다이소가 저가형 잡화에서 미니멀 라이프스타일 영역까지 수직 확장한 브랜드죠. 다이소 3P, 스탠다드 프로덕츠는 같은 회사 브랜드지만 서로 다른 고객층을 노리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일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개발사 입장에서 매우 유연한 테넌트인 셈이죠. 다이소의 또 다른 강점은 이웃 매장과의 시너지인데요. 식품 슈퍼마켓에 다이소가 입점하면 여성 고객이 늘고 전체 고객 수가 15% 증가한다는 데이터도 있는데요. 기존 매장의 고객층을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죠. 유니클로 도쿄점만 해도 유니클로, 지유, 다이소로 이어지는 쇼핑 동선이니까요. 도쿄에는 수많은 브랜드가 가득한데요. 그렇다고 킬러 테넌트는 단순히 잘 팔리는 매장이 아닙니다. 상업시설 전체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유니클로는 압도적인 브랜드 인지도와 전 연령 집객력으로, 무인양품은 흔들리지 않는 철학과 두터운 팬층으로, 3코인즈는 감성과 SNS 마케팅으로, 다이소는 습관 쇼핑과 유연성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킬러 테넌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단순한 가격이 아닌 가치로 승부한다는 점이죠. 유니클로의 라이프웨어, 무인양품의 이것으로 충분하다, 3코인즈의 감성 가성비, 모두 단순한 저가 전략이 아닙니다. 둘째, 고객층이 넓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학생부터 주부까지 다양한 고객을 끌어오죠. 셋째, 주변 매장과 시너지를 만든다는 점이에요. 킬러 테넌트의 기준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싸게 많이 파는 시대는 지났고 화제성과 경험을 주는 매장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죠. 특히 체험형 매장의 부상이 더욱 눈에 띄는데요. 예를 들어 하라주쿠의 푸마 매장은 하이록스 요코하마 때 사전 등록 및 브릭도쿄 같은 러닝크루와 협업해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브랜드 간의 시너지가 약한 하이록스 한국과는 조금은 대조적이죠. 뉴밸런스는 요요기공원 비스테이지에 만든 뉴밸런스 런허브를 통해 각종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경기장의 메이지파크의 스폰서로 참여해 러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사우나 및 런스테이션인 토토파도 이곳에 있는데요. 토토파에서는 뉴밸런스 신발 렌탈이 가능하죠. IP 브랜드의 팬덤 전략도 주목할 만합니다. 닌텐도는 마리오 및 포켓몬 매장을 시부야 파르코 6층 사이버 스페이스에 입점시켰는데요. 이곳은 언제나 사람이 미어터지죠. 최근에는 세가 플래그십 스토어와 조조의 기묘한 모험 체험 공간도 생겼고 사쿠라 스테이지에는 스퀘어 에닉스 스토어도 있어요. 이러한 테넌트들은 시부야가 가진 서브컬처 중심지의 이미지를 더 견고하게 만들죠. 결국 테넌트는 단순한 입점 브랜드를 넘어서 지역 브랜딩과 상업시설 브랜딩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효과도 있죠. 도쿄는 이런 전략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죠. 테넌트 변화에 따라 수시로 교체하면서 시대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건축 설계 사무소인 미쓰비시지 쇼세케가 지은 글로벌링 극장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살펴봅니다. 미쓰비시지 쇼세케는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 설계 사무소입니다. 1890년 마루노우치 건축 사무소로 시작하여 일본 근대 건축의 출발점을 만들었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현재까지 일본과 아시아 지역의 도시 개발과 건축 설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1890년 메이지 정부가 군대에 주둔지를 이전시킨 후 미쓰비시 그룹 창립자인 이와시키 야타로 동생인 이와사키 야노스케가 마루노우치 일대의 땅을 매입하면서 대규모 도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설립된 마루노우치 건축 사무소 의 초대 책임자는 소네 다스조였는데요. 그는 영국인 건축가 조시아 콘도르의 제자이자 도쿄 제국대학 공과대학 건축과의 첫 번째 졸업생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는 서양 건축 양식을 일본에 도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1894년 콘도르가 설계하고 소네가 현장을 감독한 미쓰비시 1호관이 완성되었습니다. 영국 퀸앤 스타일의 벽돌 건축물로 지어진 이 건물은 일본 최초의 근대적 오피스 빌딩이었고 일본 근대 건축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1923년 완성된 마루노우치 빌딩은 동양 제1의 빌딩으로 불렸습니다. 사무실과 상점이 함께 있는 복합시설의 형태를 일본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게다가 집안이 약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직경 30cm, 길이 15m의 소나무 말뚝 5,443개를 박아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같은 해 발생한 관동대 지진에서도 큰 피해를 받지 않으며 당시 건축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1937년 미쓰비시지쇼 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미쓰비시지쇼 세케는 건축과의 업무를 이어받아 설계감리 부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는 1959년 마루노우치 재정비 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도시 재생에 나섰습니다. 그 후 1972년 이즈미 파크타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대규모 복합 개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1978년 선샤인 60, 1987년 히로가든 힐즈, 1993년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 등을 완성하며 일본의 고층 건축 기술을 이끌었죠. 2001년 6월 미쓰비시지쇼에서 분리되어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이는 건축 설계 전문성을 높이고 해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기도 했죠. 독립 이후 미쓰비시지쇼 세케는 마루노우치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을 주도했습니다. 미쓰비시지쇼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 총 9,500억 엔을 투자하는 재생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재개발의 테마는 사람과 기업이 모여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단계로 2002년 마루노우치 빌딩 재건축, 2007년 신마루노우치 빌딩 등 6개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2009년 마루노우치 파크 빌딩과 함께 미쓰비시 1호관 복원 프로젝트를 완성했는데요. 1968년 철거된 원래 건물을 도면과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벽돌 패턴부터 시작해 목조 도모 창문 등 원래 건물의 특징을 정밀하게 그대로 살렸습니다. 또한 지하에 면진층을 설치하는 등 현대적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복원된 미쓰비시 1호관은 브릭스퀘어, 나카도오리와 함께 재개발의 핵심 공간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쓰비시지쇼 세케는 화이트 인프라스트럭처 싱킹이라는 독창적인 설계 철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와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념인데요. 이는 공간에 여유와 유연성을 부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새로운 인프라 개념이죠. 이 철학은 세 가지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첫째,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공간을 만든다. 둘째,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시스템을 만든다. 셋째, 물리적 요소와 디지털 요소를 융합한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공간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데요. 미쓰비시지쇼 세케는 건축이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고 교류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미쓰비시지쇼 세케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도쿄역 인근의 토쿄 토치 재개발 사업입니다. 핵심인 토치타워는 완공 시 일본 최고층 빌딩이 될 예정인데요. 초고층 사무실, 상업시설, 주거공간, 호텔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복합시설로 계획되었죠. 미쓰비시지쇼 세케는 지속가능한 건축과 기술 혁신에서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5년 오사카 엑스포 미쓰비시 파빌리온은 이러한 철학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인데요. 이 파빌리온은 분해 및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를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목재와 철강 등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철골 기둥과 보는 최소한의 용접으로 결합되어 철거 후 재활용을 쉽게 했죠. 이는 단순한 친환경 건축을 넘어 순환 경제 원칙을 실제 대규모 프로젝트에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쓰비시지쇼 세케가 지은 이케부쿠로 글로벌링 극장에 대해 알아보죠. 도쿄 이케부쿠로 서쪽 출구에 자리한 글로벌링 극장은 2019년 11월에 문을 연 도시형 야외 극장입니다. 1890년 설립된 미쓰비시지쇼 세케가 130년 넘게 쌓아온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이 공간은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 문화를 누리고 만들어가는 열린 광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글로벌링 극장은 도시마구가 추진하는 국제 아트컬처 도시 구상의 핵심인데요. 이 구상은 미나미 이케부쿠로 공원을 시작으로 글로벌링을 포함한 4개 공원을 이어 누구나 주역이 될 수 있는 극장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는 미쓰비시지쇼 세케가 마루노우치 지역에서 실현했던 사람과 기업이 모여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무대라는 개념을 이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극장이 위치한 이케부쿠로 서쪽 지역은 도쿄예술극장과 인접해 있어 원래부터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이케부쿠로역 서쪽 출구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있는 이 극장은 철도역 앞이라는 위치를 활용해
더 많은 시민이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JR 오사카역 앞에 조성된 그랜드 그린 오사카와 비슷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극장의 가장 큰 특징은 야외 환경에서도 클래식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뛰어난 음향 시설인데요. 세계적으로도 드문 이 시설은 대형 스크린과 LED 조명, 높은 수준의 음향 장비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공연과 문화 행사를 열 수 있습니다. 광장 중앙에 분수되는 LED 조명과 음악에 맞춰 움직이며 볼거리를 더하고 옆에 마련된 카페에서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원형의 나무에서는 자연스럽게 앉아 쉴 수 있죠. 극장 설계에는 공간의 여유와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미쓰비시지 쇼세케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글로벌링의 구조는 과거 이곳에 있던 마루이케 연못의 샘물 에너지를 상징하며 공원 안의 원형 나무 의자에서는 휴식은 물론 극장 공연을 편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극장은 고정된 용도가 아닌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글로벌링 극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이중 구조입니다. 투명한 유리 외피와 내부 음향 반사판으로 이루어진 이 구조는 야외 극장의 숙제인 소리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문제를 해결했죠. 투명한 유리 외피는 바람과 외부 소음을 막으면서도 시각적 개방감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동시에 내부 음향 반사판이 무대의 소리를 관객석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해 자연스럽게 증폭시킵니다. 이런 건축적 해법과 첨단 전자음향 시스템이 만나면서 야외에서도 실내 콘서트홀 같은 음향 경험이 가능해졌습니다. 극장의 시각적 요소들도 인상적입니다. 5개 링의 LED 조명, 중앙 분수, 대형 화면이 서로 연동하면서 통합된 공간 경험을 만들어내죠. 공원 안원형 나무의자에서는 휴식은 물론 극장 공연을 편하게 관람할 수 있고 글로벌링 내 카페에서도 여유롭게 쉴 수 있습니다. 뛰어난 음향 시스템 덕분에 글로벌링 극장에서는 클래식 음악부터 댄스, 연극, 아카펠라, 취주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열립니다. 특히 이케부쿠로 글로벌링 음악제는 주목할 만합니다. 100여 개의 아카펠라와 취주악 단체가 참여하며 대학생부터 중고생까지 한 무대에서 공연하죠. 또한 도시마구가 주최하는 도쿄 뮤직 이브닝 유베 콘서트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죠. 부담 없이 고품질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문화를 모두의 일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아카펠라 부문의 연령 제한을 없애면서 참여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단위 참가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세대 간 문화 교류와 이해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케부쿠로 글로벌링 극장은 전문 공연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링 극장은 문화시설이라는 본래 기능을 넘어 도시 인프라로서도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문화 공간으로 사용되지만 재해 발생 시에는 임시 대피소로 바뀔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대형 전자 게시판과 와이파이 설비, 튼튼한 공간 구조는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이런 다목적 설계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해 대응력이 도시 계획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 일본 사회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공간이 한 가지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접근은 니켄 세케와 미쓰비시 세케가 함께 작업한 그랜드 그린 오사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링 극장은 문화와 일상이 만나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보여줍니다. 미쓰비시지 쇼세케의 130년 역사는 일본 근대 건축의 출발점에서 시작해 현대 도시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1890년 마루노우치 건축사무소로 시작한 이 설계사무소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무대를 설계해왔습니다. 글로벌링 극장은 이러한 철학이 구현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외에서도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뛰어난 음향시설, 공연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유연한 공간 구조, 재해 시 정보 발신 거점으로 변신할 수 있는 다목적 설계는 미쓰비시지 쇼세케의 화이트 인프라스트럭처 싱킹 철학을 실제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 글로벌링 극장의 핵심은 전문 공연장을 넘어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인데요. 이케부쿠로 역 앞이라는 뛰어난 접근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방성, 그리고 높은 수준의 공연 시설이 결합되어 이케부쿠로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도시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이케부쿠로 글로벌링 음악제는 문화가 모두의 일상이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쓰비시지 쇼세케가 130년간 추구해온 사람을 위한 설계, 철학의 연장선이자 21세기 도시 문화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후타코타마가와에 위치한 타카시야마 쇼핑센터와 이곳에 새롭게 생긴 푸드코트 P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살펴봅니다. 후타코타마가와는 도쿄 여행에서 그렇게 유명한 여행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라쿠텐 본사, 라이즈 쇼핑몰, 츠타야 가전과 함께 타마강의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쿄 교외 지역인데요. 특히 후타코타마가와 타카시마야 쇼핑센터는 단순한 상업시설을 넘어 일본 교외 상업시설과 생활 문화 자체를 바꾼 상징적 건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후타코타마가와 타카시마야 쇼핑센터
쇼핑센터가 일본 상업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교외 지역 최초의 대형 쇼핑센터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곳이 생긴 1969년, 그 당시까지 대형 상업 시설은 주로 도심 번화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백화점과 전문점, 넓은 주차장을 갖춘 복합시설로 설계되어 자동차로 쇼핑을 즐기려는 새로운 소비층의 니즈를 정확히 포착했죠. 성공적인 정착과 함께 주변 지역에는 고급 아파트 단지와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후타코타마가와는 점차 도쿄 남서부를 대표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갔죠. 2000년대 들어 후타코타마가와 라이즈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이 지역의 변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현대적인 쇼핑몰과 오피스 빌딩, 고급 주거시설이 더해지면서 단순한 쇼핑 장소 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살며 즐기는 복합 도시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죠. 온라인 쇼핑이 대세인 현재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구매 행위를 넘어선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긴자6나 아자부다이 힐즈 마켓처럼 화려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곳에서 쇼핑과 문화 활동을 함께 즐기고 지역 커뮤니티와 만나며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타카시야마 쇼핑센터는 최근 대규모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리뉴얼을 맡은 건축가는 일본의 국민 건축가 쿠마 켄고입니다. 관계에 집중하는 부드러운 건축 철학으로 유명한 그가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기존의 절제된 스타일과는 다른 화려하고 역동적인 면모를 선보였죠. 저는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역과 유사한 디자인 언어가 느껴지더군요. 리뉴얼의 핵심은 공간의 개방성과 도시와의 연결성 강화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파사드와 아트리움의 대담한 변신으로 기존 루버를 철거하여 중앙 정원인 아트리움과 도로가 직접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남관 아트리움 가든에 설치된 6m의 정방형 LED 큐브 3대는 이 공간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죠. 시간대별로 다양한 영상과 이미지를 선보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정적이던 공간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는 위로 올라갈수록 비대칭적으로 위아래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며 공간의 다각적인 면을 경험할 수 있으며 각 층마다 미세하게 다른 각도가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장시키죠. 동시에 각 층마다 연결된 테라스에서는 아트리움과 파사드를 고스란히 볼 수 있는데요. 철골 구조과 아트리움의 물성, 후타코타마가와의 풍경들이 하나의 합을 이루면서 다양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스타벅스 같은 카페는 이곳의 공간감을 더 극적으로 끌어올리죠. 굉장히 입체적으로 후타코타마가와의 풍경을 느낄 수 있다고 할까요? 쿠마켄코는 이러한 경험 그 자체가 사람의 감각을 깨우고 이것들이 사람과 지역 간의 미학적인 관계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쿠마켄고의 부드러운 건축과 또 다른 느낌의 부드러움과 강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와 다르게 1층 입구의 넓은 공간과 높은 천장은 방문객들에게 편안함을 선사하는데요. 일반적인 쇼핑센터가 1층부터 상점으로 빼곡한 것과 달리 이곳은 개방된 공간에서 시작한다. 쿠마켄고는 이를 통해 사람들이 단순한 소비를 넘어 주변을 돌아보고 사색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카시야마 쇼핑센터는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는 이 공간은 단순한 상업시설을 넘어 도시 개발 방식의 변화를 이끈 상징적 장소인데요.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보여주는 곳이 바로 최근 문을 연 푸드코트 P입니다. 2025년 4월 도쿄 후타코타마가와 타카시마야 쇼핑센터 서관 1층에 재밌는 공간이 문을 열었는데요. 바로 푸드코트 P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곳은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되는 푸드홀이지만 단순한 음식 공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름 속 P에는 퍼블릭이라는 뜻을 담았으며 음식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 공동체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죠. 이 프로젝트의 시작 배경에는 후타코타마가와 지역이 겪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타카시마야 백화점을 소유한 도신개발의 모리와키 코이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40-50년 전에는 1층에 식당들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식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점차 공간들이 패션 매장으로 바뀌면서 셀린느, 펜디, 구찌 같은 명품 브랜드만 남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제한된 고객층만 찾게 되면서 지역과의 연결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도신개발은 30대 중심의 새로운 세대를 끌어들이고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3명의 전문가가 보였습니다. 나이키, 구글, 패밀리마트 등의 디자인을 작업한 아트 디렉터 타카히로 야스다는 브랜드와 시각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건축가 다이스케 모토기는 공간 설계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사진가인 막스 하우제거는 음식과 음료 기획을 담당했습니다. 야스다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갖고 기업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다음 세대의 고객을 유치할 기회로 생각했다고 말했죠. 이들의 핵심 목표는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세 전문가가 머리를 마주해 각자의 영역에서 해답을 찾았는데요. 그들이 만든 공간 개념은 공원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야스다
있다가 사람들이 다시 걸어보고 싶어하는 거리를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자 모토기는 보도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보다 구체적인 디자인으로 구현되었는데요. 그들은 건물 앞면을 2m 뒤로 물러나게 하여 조경이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고 거리와 좌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특히 길거리 좌석이 재밌는데요. 길거리 좌석을 실내 공간과 연결해 주변에 화단과 식물을 배치하여 계절감과 열린 공간의 느낌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조명은 상대적으로 어둡게 하여 일반적인 푸드코트의 밝고 차가운 느낌 대신 펍이나 요코초 같은 친근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공간을 만들기 위한 재료 선택에서도 이 철학을 반영했습니다. 중앙 카운터에는 재활용 대리석을 테라코타 색으로 마감하고 오키나와 흙을 활용해 자연스러운 색감을 연출했습니다. 벌레가 먹은 자국이 있는 목재로 만든 카리모코 뉴 스탠다드 스툴과 조약돌 바닥재를 사용해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이면서 따뜻한 느낌을 만들어냈죠. 공간 구조는 피자 형태로 설계하여 동선을 간단하게 하면서 공용 좌석, 창가 좌석, 벽 좌석을 다양하게 배치했습니다. 주방은 모듈식 공유 시스템으로 설계해 입점 업체가 바뀌어도 전체 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죠. 또한 공간에 남는 곳에 급수대와 입접한 가게들의 포장 용기 등을 두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을 설계한 다이스케 모토기는 공원이나 광장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설계했다라고 이 같은 접근법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철학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콘텐츠 구성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데요. 야스다가 개발한 P 로고는 거리 표지판부터 계절별 포스터, 움직이는 사인까지 일관되게 적용되어 역동적인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음식 브랜드 구성 역시 이 철학을 반영하는데요. 8가지 뉴욕 스타일 피자를 만드는 피자 슬라이스, 네팔 레스토랑 아디커리, 덴마크 양주업체 미켈러의 버거와 맥주, 그리고 카페 음식과 국수, 와인을 파는 미니 마시프까지 각각 다른 문화를 대표하면서 음식을 통해 세계와 만나는 동네 공간이라는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공간 브랜딩은 단순히 음식만 먹고 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요소를 디자인으로 강화했다고 할 수 있죠. 이는 과거 타카시마야 쇼핑센터가 지역 사람들의 만남의 장이었던 역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푸드코트 P가 완성된 공간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살아있는 공간을 지향한다는 점인데요. 건축팀은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후타코타마가와 주변에 비슷한 사회적 공간들이 생겨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공간에서 지역 공동체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본 고유 재료와 세계 각국 음식 문화를 자연스럽게 조화키고자 합니다. 이는 현대 도시가 필요로 하는 공동체성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음식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시대가 변해도 함께 요리하고 나누는 경험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최근 읽고 있는 류수영의 평생 레시피에서도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어남 선생으로 불리는 류수영 배우님의 요리는 한 개의 팬이나 냄비에서 간단하게 완성할 수 있어요. 수영의 특징이 한 번에 이렇게 다 하더라고, 한 냄비에. 그래서 요거를 특히 인상 깊었던 스팸 순두부찌개는 스팸을 볶고 양념 베이스를 만든 후 순두부를 넣어 마무리하더군요. 이런 간편한 레시피로 어머니와 함께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과정에 얽매이지 않으니 오히려 요리 경험과 추억을 공유하는 데 집중할 수 있더군요. 어머니가 어남 선생 레시피를 무척이나 좋아하시거든요. 특히 진미채 볶음은 레시피를 변형하셔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면서 요리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소통과 유대감을 만드는 매개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이런 경험이야말로 요리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푸드코트 P를 기획한 이들도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공간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2021년 일본 부동산 1위 기업 미쓰이 부동산이 도쿄돔을 인수했을 때 시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지금 야구장인가 싶었죠.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도쿄돔 시티는 단순한 경기장이 아닌 미쓰이의 미래 전략인 산업 디벨로퍼의 핵심 공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존한 야구장에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의 허브로 변모하고 있죠. 이 변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도쿄돔이 걸어온 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쿄돔의 역사는 1937년 개장한 고라쿠엔 구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은 당시 단순한 체육시설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당대 최첨단 기술과 엔터테인먼트가 집약된 실험장이었습니다. 1970년 4월에는 전광판을 현대화하고 관중석을 확장하였으며 1976년 3월에는 일본 구장 최초로 인조잔디를 도입하여 일반 대중에게 개방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보여주기도 했죠. 1981년에는 대형 영상장치인 오로라 비전을 설치하여 관람
경기장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외 구장이 가진 숙명적인 한계, 즉 우천으로 인한 잦은 경기 취소와 시설 노후화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돔 구장의 필요성을 만들었죠. 이에 1982년부터 전천후 돔 구장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고라쿠엔 구장의 마지막은 일본 엔터테인먼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폐장이 결정된 1987년 당대 최고의 글로벌 팝스타들의 공연이 열렸죠. 마돈나는 1987년 6월 Who's That Girl 월드 투어를 통해 3일간 약 6만 5천 장의 티켓을 매진시키며 고라쿠엔의 밤을 밝혔습니다. 뒤이어 9월에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그의 첫 솔로 투어인 Bad World Tour의 일환으로 3일간 공연을 펼쳐 총 13만 5천 명이라는 경이로운 관객을 동원했죠. 1987년 11월 8일 세이브 라이온스 대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경기를 끝으로 고라쿠엔 구장은 5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폐쇄되었습니다. 철거된 우중간 외야석 부지는 현재의 도쿄돔 호텔로, 나머지 부지는 도쿄돔 시티의 광장으로 변하여 그 유산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고라쿠엔 구장이 문을 닫은 뒤 불과 4개월 뒤인 1988년 3월 17일 일본 야구계의 수권이었던 전천후돔 구장 도쿄돔이 공식 개장했습니다. 니켄 설계와 다케나카 공무점이 설계와 시공을 주도한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휴버트 H. 험프리 메트로돔을 모델로 삼아 공기막 구조라는 혁신적인 공법을 도입했는데요. 철골 기둥 없이 0.8mm 두께의 유리섬유 지붕을 덮고 내부 기압을 외부보다 0.3% 높여 지붕을 띄우는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기둥 없는 광활한 공간을 확보했죠. 개장 초기엔 빅 에그라 불리며 일본 사회에서 광대함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혁신적 구조는 예상치 못한 에피소드를 낳기도 했는데요. 2002년 마쓰이 히데키의 타구가 천장 틈새로 사라져 인정 이루타가 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죠. 20년이 더 흐른 뒤 2021년 미쓰이 부동산의 인수와 함께 도쿄돔은 또 한 번의 대전환을 맞이합니다. 미쓰이는 공생과 공존이라는 그룹 철학을 바탕으로 이 공간을 단순한 야구장이 아닌 산업 디벨로퍼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재정의했습니다. 2022년 미쓰이가 인수한 도쿄돔은 개장 이래 최대 규모의 리노베이션을 단행했습니다. 핵심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었습니다. 기존 대비 4.4배 확장된 일본 최대급 메인 비전을 설치하여 압도적인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요소로서의 기능을 강화한 것이죠. 경기장 내 모든 매장과 결제 시스템을 현금 없는 환경으로 전환하고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하여 입장 및 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는 팬들의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구단이 팬들의 소비 패턴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죠. 여기에 다양해진 관람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룹석, 라운지석 등 다양한 프리미엄 시트가 신설되었습니다. 하드웨어 혁신과 함께 미쓰이는 자이언츠의 IP 비즈니스 다각화에도 집중합니다. 도쿄돔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아디다스, 언더아머를 거쳐 2023년부터 나이키 파나틱스라는 3자 파트너십을 아시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요미우리가 IP를 대고 나이키가 디자인하며 파나틱스가 제조와 판매를 전담하는 구조로 말이죠. 핵심은 파나틱스의 버티컬 커머스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기획, 제조, 판매를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시장의 수요에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가령 선수가 기록을 세우면 며칠 내에 기념 상품이 매장에 깔리는 온디맨드 제조가 가능해진 거죠. 이 모델 덕분에 2025년 3월에는 MLB 도쿄 시리즈 기간 도쿄돔 프리즘홀엔 870평 규모의 초대형 MLB 스토어가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LA 다저스에는 누가 있죠? 바로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있죠. 미쓰이 부동산은 유통체계를 바꾸면서 자이언츠는 유니폼 자체를 패션 아이템으로 재정의하기 시작합니다. 2022년 요지 야마모토와 손잡고 일본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로 디자이너 로고가 들어간 유니폼을 선보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칠흑 같은 젯블랙은 패션 피플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했죠. 이걸로 끝이 아닌데요. 2024년 창단 90주년엔 티파니와 만났습니다. 티파니가 현대적으로 다듬은 YG 로고와 70년 만에 부활시킨 TG 로고, 그리고 선수들이 입은 티파니 블루 유니폼은 스포츠와 럭셔리의 완벽한 결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빔즈와의 협업은 야구 굿즈를 일상복으로 만들었고, 귀멸의 칼날이나 스파이 패밀리 같은 애니메이션 콜라보는 서브컬처 팬덤까지 야구장으로 끌어들였죠. 이 모든 변화가 향하는 곳은 명확합니다. 미쓰이의 산업 디벨로퍼 전략이죠. 하지만 미쓰이 부동산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죠.
2021년 미쓰이 부동산은 도쿄돔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공생과 공존이라는 그룹 철학을 바탕으로 13헥타르에 달하는 이 거대한 부지를 세우이도바시 역과 고라쿠엔 역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도시의 연장선으로 재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도쿄돔의 전면적인 리모델링과 리브랜딩을 시작합니다. 설계를 맡은 호시노 아키텍트는 펀을 키워드로 6가지 디자인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핵심은 연결이었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인 대계단은 인공지방과 어트랙션을 연결해 사람들을 머물게 만들었고, 낡은 펜스를 걷어낸 공간들은 지역 주민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이는 미쓰이가 니혼바시 재생 계획에서 보여준 지역 간의 연결성을 가져한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죠.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쿄돔은 야구 경기, 공연 등 상황에 따라 공간이 유연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었죠. 이것을 위해 유연하게 움직이는 가벼운 설비의 점포, 계단과 벤치를 조합한 열린 공간, 그리고 바닥의 선명한 색감으로 즐거운 동선을 만들어냈죠. 미쓰이는 이러한 물리적 공간 변화 위에 디지털 레이어를 더했습니다. 특히 JR 스이도바시역에서 도쿄돔으로 이어지는 122m 길이의 아베뉴 슈퍼 리본 비전을 설치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광고판이 아닙니다. 자이언츠의 소식부터 편안한 자연 풍경, 경기시의 박진감 넘치는 영상까지 송출하며 도시의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디지털 인프라 역할도 겸하고 있죠. 미쓰이 부동산은 도쿄돔의 공간과 기술의 혁신을 브랜드 아이덴티티 차원으로도 확장시켰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 엔드폼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도시 전용 가변 폰트는 도쿄돔의 지붕 형태와 스포츠의 속도감을 담아 상황에 따라 굵기와 형태가 변합니다. 여기에 미쓰이 그룹의 DNA인 글리밍 선레드와 시아 사파이어 블루 컬러를 입힌 새로운 로고는 뉴욕 타입 디렉터스 클럽 어워즈를 수상하며 뛰어난 디자인을 입증했죠. 브랜딩뿐 아니라 운영 시스템도 진화했습니다. 페이스루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티켓 없이 입장하고 얼굴로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만 명의 인파 속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죠. 하지만 미쓰이의 진짜 전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야구장이 가진 단일 스포츠 의존도를 낮추고 상시 집객력을 확보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시설의 대대적인 콘텐츠 다각화를 추진합니다. 미쓰이의 리테일 역량을 투입해 대규모 푸드존과 프라이빗 사우나를 신설한 라쿠아, 자이언츠 컨셉 룸으로 숙박과 이벤트를 결합한 도쿄돔 호텔, 그리고 요시모토 흥업과 손잡은 IMM 시어터와 일본 축구협회와 협력한 축구 문화, 거점 블루잉까지 만들었죠. 특히 라쿠아의 테넌트 구성은 미쓰이의 검증된 리테일 전략을 그대로 따릅니다. 킬러 테넌트인 유니클로, 무인양품, 3코인즈가 입점했고, 아코메아와 칼디 커피팜도 입점해 다양한 소비층을 공략하죠. 미쓰이 부동산은 2026년 도쿄돔 공연 아티스트 라인업과 심리스 풀데이 경험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미쓰이는 도쿄돔의 수용 능력을 극대화해 어마어마한 스케줄을 확보했죠. 1월에는 헤이세이 점프를 시작으로 블랙핑크,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라이즈, 그리고 레이디 가가의 공연이 이어졌죠. 2월에는 바운디, 4월과 5월에는 아라시의 라스트 투어와 BTS 월드 투어가 예정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는 요아소비와 후지이 카제 등 일본 음악의 글로벌 확산을 주도하는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연 기간에는 도시 전체의 사이니지가 아티스트의 테마로 바뀌는데요. 이번 블랙핑크 도쿄돔 공연 당시에는 도쿄타워가 블랙핑크 테마로 바뀌었죠. 호텔은 한정판 굿즈 패키지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포인트 통합으로 이어지죠. 도쿄돔의 TD 포인트를 미쓰이 쇼핑파크 포인트로 즉시 전환하게 만들므로써 연간 5천만 명의 방문객을 미쓰이 그룹 전체의 충성 고객으로 락인시키는 건데요. 이것은 도쿄돔 시티가 보여주는 고도의 금융 전략이자 산업 디벨로퍼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미쓰이 부동산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결국 2021년 미쓰이 부동산의 도쿄돔 인수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쿄돔 시티의 인수는 산업 디벨로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전략적 신호탄이었죠. 고립된 야구장을 도시와 연결된 엔터테인먼트 허브로 재정의하고 디지털 인프라와 브랜드 협업으로 IP 비즈니스를 고도화하며 연간 5천만 명의 방문객을 그룹 전체의 충성 고객으로 전환하는 거대한 통합 전략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죠. 1937년 고라쿠엔 구장부터 시작된 혁신은 2021년 미쓰이의 손을 거쳐 시대에 맞는 경험을 만들어 왔습니다. 일본 최대급 메인 비전과 안면 인식 시스템 같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관람 경험을 혁신했고, 나이키, 파나틱스와 파트너십과 요지 야마모토, 티파니 협업은 야구 유니폼을 단순한 굿즈가 아닌 패션 아이템으로 바꾸었죠. 물리적 공간에서도 변화는 뚜렷했죠. 열린 광장은 지역 주민의 일상,
동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호텔, 라쿠아, IM 앳더터, 블루잉 같은 다각화된 시설들은 야구 시즌이 아닐 때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전략의 흐름은 2026년의 도쿄돔 공연 라인업에서 드러납니다. 블랙핑크부터 레이디 가가까지 이어지는 슈퍼스타들의 공연 기간, 도쿄돔 시티는 도시 전체가 아티스트의 테마로 물듭니다. 호텔 패키지와 굿즈 판매가 연계되고 이 모든 소비가 미스이 포인트 생태계로 흡수되는 가장 심리스 시뮬러스 한 경험 설계죠. 이제 도쿄돔 시티는 더 이상 경기가 있을 때만 붐비는 스포츠 시설이 아닙니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리테일, 호스피탈리티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24시간 작동하는 도시 속의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미쓰이 부동산은 도쿄돔을 통해 진정한 산업 디벨로퍼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과 데이터 그리고 브랜드 생태계를 설계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에 도쿄돔의 변화는 단순한 리노베이션이라기보다는 경험이 기반이 된 도시 개발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야구장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사우나에 들어가 그 안에서 넓은 야구 경기장을 봅니다. 비록 경기는 없지만 선수들의 함성이 피부에 그대로 느껴집니다. 지금 일본은 야구장을 다시 쓰고 있는데요. 단순히 공을 던지는 곳이 아닌 사람이 살고 먹고 쉬고 느끼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죠. 연간 수백만 명이 몰리는 공간으로 말이죠. 제가 방문한 에스콘필드 홋카이도, 오사카 교세라돔, 도쿄돔 이 세 곳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야구장은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가? 그 답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살펴보죠. 홋카이도 대지에 불시착한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전함, 인구 소멸 시대의 세금 낭비 아니냐는 비아냥을 비웃듯 이곳은 부동산 가격 100% 상승, 연간 346만 명 방문이라는 성적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야구장에서 옷을 벗고 사우나를 하며 홈런을 직관하는 상상도 못했던 현실. 그 주인공은 바로 일본 프로야구 니폰 햄 파이터즈의 홈구장 에스콘필드 홋카이도입니다. 2025년 두 명의 야구 선수가 우리를 경악하게 했죠. 오타니 쇼헤이와 오타니 쇼헤이. 특히 오타니는 타자로 나와 홈런을 날리고 다음 이닝엔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상대를 침묵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화 각본이라도 이렇게 쓰면 욕먹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었죠. 그런데 이 오타니의 대담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니폰 햄 파이터즈입니다.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밀어붙이는 야수의 심장, 그리고 철저한 계획. 이것이 니폰 햄의 DNA였습니다. 그리고 이 DNA는 야구장을 만들 때도 그대로 발휘됩니다. 우리가 홋카이도의 새로운 심장이 되어주마라며 냅다 도전장을 던진 에스콘필드. 홋카이도는 먹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는 니폰 햄은 에스콘필드로 보여주죠. 보통 야구장 하면 둥글둥글한 돔구장 생각하시죠? 근데 여긴 다릅니다. 홋카이도 전통 가옥의 상징인 박공지붕을 거대하게 세워 올렸어요. 이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선전포고 같은 겁니다. 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삐딱하게 기울어진 서체는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것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그 위에 박힌 별은 홋카이도의 밤하늘을 그대로 박아 넣은 듯합니다. 디자인으로 지역의 DNA를 건드려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니폰 햄이 홋카이도에 먹는 것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니폰 햄 파이터즈 선수들과 협업한 홋카이도 특산물과 간식들을 판매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도쿄돔에서 선수들과 같이 협업한 도시락을 파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홋카이도의 식재료가 일본 안에서 1000상계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도시락은 아주 가소로울지 모릅니다. 게다가 여긴 일본 최초로 지붕이 열리는 천연잔디 야구장입니다. 앞권은 남쪽에 세워진 거대한 유리 벽면이에요. 이게 왜 있냐고요? 잔디가 잘 자라라고 햇볕을 쬐어주는 용도죠. 관객 입장에서는 야구를 보면서 홋카이도의 웅장한 대자연을 한 입에 삼키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역할도 겸하죠. 이 같은 설계는 세계적인 설계사 HKS가 맡았는데요. 선수 중심과 팬 중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죠. 이곳의 필드 설계는 그야말로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비대칭 구조로 관람의 재미를 줬는데 백미는 거리감이에요. 메인 로비 입구에서 필드까지 딱 18줄밖에 안 됩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경기장이 나오죠. 특히 홈플레이트 클럽은 타자랑 단 14m 거리예요. 타자의 거친 숨소리랑 땀방울이 튀는 게 보일 정도의 압도적인 현장감. 이게 바로 에스콘필드가 설계로 팬들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방식입니다. 선수와 팬의 거리를 황금비로 재정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없음에도 몰입감이 엄청나니까요.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입니다. 구장 한복판에 5층 높이로 서 있는 타워 11, 일본 야구의 전설
다르비슈와 오타니의 등번호를 따왔는데요. 여기가 극한의 디테일을 선보이죠. 세계 최초로 야구장을 내려다보며 온천이랑 사우나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 뜨끈한 물에 몸 담그고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오타니의 후예들이 공 때리는 걸 구경한다? 이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새로 쓰는 경험이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온러닝에 신발도 대여해 주는데요. 경기가 없는 날이더라도 신발을 빌려서 에스콘필드와 F빌리지 일대를 뛸 수 있죠. 러닝 후 사우나와 온천으로 리커버리까지 완벽한 웰니스와 엔터테인먼트 루틴이 완성됩니다. 먹거리도 그냥 핫도그 수준이 아닙니다. 경기장 안에 소라투시바라는 브루어리가 있어요. 여기서 직접 담근 크래프트 맥주를 바로 들이키는 겁니다. 홉의 쌉싸름한 맛이 혀끝을 칠 때 배트가 공을 때리는 청명한 소리가 고막을 때리는 그 환상적인 조화. 야구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이 맛에 홀려 빠져들죠. 또한 트러플 베이커리를 포함한 맛집들도 주변에 같이 입점했죠. 이게 먹혔을까요? 32헥타르라는 광활한 땅에 스포츠 커뮤니티라는 명분 아래 아예 마을 하나를 새로 설계했습니다. 2028년에는 JR역이 새로 들어오고 의료대학까지 통째로 이사옵니다. 관광지를 넘어 교육, 의료, 주거가 뒤섞인 정주형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무려 346만 명이 이 동네를 다녀갔고 향후 10년간 기대되는 경제 효과만 5천억엔, 우리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합니다. 이 공간의 맛은 어떨까요? 여기선 어린이들이 주인공입니다. 식육 활동으로 먹거리의 소중함을 배우고 시뮬레이션으로 직업을 체험하죠. 일본 농기계 1위인 쿠보타의 공간이 여기에 있죠. 야구장 곳곳에서 느껴지는 활기찬 공기는 마치 오랜 시간 숙성된 효모가 공기층을 뚫고 올라오는 폭신한 빵 같은 찰진 생동감을 줍니다. 여기에 맑은 날의 노을은 이곳에 더더욱 빠져들게 만들죠. 이곳은 구경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팬들이 함께 섞여 들어가는 공동 창조의 공간인 셈이죠. 야구팀을 기반으로 한 마을 만들기라고 할까요? 야구 경기장이라는 경계를 관객의 감각으로 확장해버린 에스콘필드. 여긴 홋카이도가 내놓은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요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스콘필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공간이 인간의 삶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혹시 홋카이도 여행을 계획 중이신가요? 뻔한 관광지 말고 야구장에서 사우나하며 맥주 한 잔 들이켜는 이 짜릿한 경험을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사카 서부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은색 UFO가 내려앉았습니다. 물결치는 메탈 튜브와 압도적인 원형 돔, 1997년에 지어졌다고는 믿기지 않는 이 미래지향적인 건물. 이곳은 바로 오사카의 랜드마크가 된 교세라 돔입니다. 1992년 오사카 돔의 건설 계획이 시작되었을 때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프로젝트는 1988년 도쿄돔 개장의 자극, 오사카 정재계가 버블기인 1990년부터 검토한 것이었죠. 그렇다 보니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이미 확정된 계획이 관성적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사카시는 서부 도심 재생과 현대적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오사카 가스 공장 이전 후 방치되어 있던 산업 항만 부지에 새로운 돔구장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교세라 돔은 단순히 공을 던지는 곳을 넘어 낙후된 산업 항만 지역을 문화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전환하려는 도시 재생의 거점으로 기획되었죠. 하지만 1995년 오사카 돔의 공사가 진행되던 중 일본은 고베 대지진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겪었죠. 그 당시 오릭스 버팔로스는 지진 직후 물자 지원과 힘내자 고베 슬로건 아래 펼친 우승 레이스를 통해 고베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완성된 교세라돔은 단순히 공을 던지는 곳이 아니라 무너진 도시의 회복과 현대화를 상징하는 희망의 교두보로의 역할도 하게 되었죠. 설계를 맡은 니켄세케는 도시의 역동성을 이 구형 디자인에 담았습니다. 물결 모양 튜브는 인간의 시선을 사로잡는 강력한 조형미를 자랑하죠. 오사카만을 향해 열린 이 거대한 구조물은 단순히 큰 건물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외관 못지않게 중요한 건 이들의 수익 구조입니다. 특히 교세라라는 이름을 판 명명권 계약은 일본 스포츠 시설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죠. 하지만 초기 공공주도의 운영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1997년 오사카 돔 개장, 당시 총 건설비 약 696억, 엔중 대부분을 차입금으로 조달해 재정 기반이 취약했던 운영사 오사카 시티. 돔은 지속적인 적자로 2005년에 파산해버린 것이죠. 압도적인 하드웨어가 있어도 운영 노하우가 따라오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교훈이었죠. 전환점은 오릭스 그룹이 운영을 맡으면서 찾아왔습니다. 오릭스는 금융과 부동산 노하우를 이 공간에 집약시킨 결과 경기 없는 날엔 문을 닫는 다른 경기장들과 달리 이곳의 스타디움 몰은 1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특히 이곳에
이온물까지 더해자면서 교세라돔은 철저히 효율 중심으로 재편되었죠. 그 결과 교세라돔은 상업적 성공과 공공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교세라돔이라는 그릇이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그릇 안에서 어떤 콘텐츠가 끌어오르고 있는지 살펴보죠. 최대 5만 5천 명을 한 번에 집어삼키는 이 거대한 구조물은 사실 상황에 따라 완벽하게 변신하는 멀티 엔터테인먼트 캡슐이거든요. 교세라돔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 공간의 유연함입니다. 지붕을 여닫는 개폐식 시스템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좌석 배치 덕분에 야구 경기부터 대규모 콘서트, 격투기 이벤트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죠. 레이디 가가부터 폴 맥카트니까지 전 세계가 열광하는 아티스트들이 왜 굳이 이곳 오사카를 택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물리적 한계를 지운 공간이기 때문이죠. 무대 설치부터 음향, 조명까지 모든 것을 최적화할 수 있는 유연성이 교세라돔을 아시아 최고의 공연장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엔 아주 독특한 운영 방식도 있습니다. 원래 홈팀인 오릭스 버팔로즈뿐만 아니라 숙적인 한신 타이거즈도 이곳을 임시 홈으로 씁니다. 고시엔 구장이 고교 야구 시즌으로 바쁠 때 한신은 교세라돔으로 옮겨오죠. 라이벌 구단에게 집을 빌려준다. 언뜻 이상해 보이지만 이건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죠. 덕분에 돔의 가동률은 거의 100%에 가깝게 유지되고 양팀 팬들 모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 윈윈인 셈이죠. 경기가 없는 날에도 교세라돔은 쉬지 않습니다. 팬들은 돔 투어를 통해 평소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불펜과 덕아웃, 심지어 마운드까지 밟아봅니다. 이들은 단순히 빈 공간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특별한 기억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공간이 아닌 경험을 파는 비즈니스 모델. 이것이 교세라돔이 3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전략이기도 하죠. 비록 오릭스가 일본 프로야구팀 중 가장 인기가 없지만요. 이 거대한 돔은 이제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오사카 사람들의 추억과 열정이 쌓인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철저한 운영 시스템과 압도적인 물리적 구조가 만났을 때 어떤 퍼포먼스가 일어나는지 교세라돔은 그 해답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을 사는 것은 부동산 회사의 입장에서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2021년 일본 부동산 1위인 미쓰이 부동산이 정확히 그것을 했습니다. 시장은 당연히 반응했죠. 왜?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도쿄돔시티는 그 답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죠. 도쿄돔의 이야기는 1937년 고라쿠엔 구장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야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최신 기술과 엔터테인먼트의 실험장이었죠. 야구에서부터 공연까지 스키 코스도 만들었죠. 마돈나, 마이클 잭슨이 폐장 직전에 공연할 정도였으니까요. 고라쿠엔 구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후 1988년 일본 첫 돔구장인 도쿄돔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공기막 구조로 기둥 없이 세운 거대한 돔. 당시 일본 사회에서 크다의 기준이 됐던 그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2021년 미쓰이가 이 공간을 손에 잡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째, 디지털로 바꿨습니다. 기존보다 4.4배 확장된 메인 비전, 현금 없는 결제, 그리고 안면 인식 입장과 결제 시스템. 이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팬의 소비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하는 기반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둘째, 유니폼을 패션으로 바꿨습니다. 요지 야마모토의 젯블랙 유니폼, 티파니와의 협업, 나이키 파나틱스 파트너십까지. 야구 굿즈가 패션 아이템이 되고 선수가 기록을 세우면 며칠 내에 기념 상품이 매장에 깔리는 온디맨드 제조가 가능해졌습니다. 셋째, 공간 자체를 도시와 연결했습니다. 대계단을 만들고 낡은 펜스를 없애고 주민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열린 광장을 만들었죠. 그리고 JR 스이도바시역과 연결되는 122m의 디지털 리본 비전으로 도쿄돔 밖에서도 그 공간의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야구장의 약점은 시즌 밖에는 비어있는 것인데요. 미쓰이는 이것도 해결했습니다. 라쿠아, 호텔, IMM 시어터, 축구 문화, 거점 블루잉까지 야구가 없는 날에도 사람이 오는 이유를 하나씩 만들었죠. 또한 2026년에는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BTS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의 공연이 잇따라 잡혀 있고 공연 기간에는 호텔까지 아티스트 테마로 바뀌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도쿄돔의 포인트를 미쓰이 쇼핑파크 포인트로 즉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간 5천만 명의 방문자가 미쓰이 그룹 전체의 충성 고객으로 이어지는 거죠. 경험, 데이터, 브랜드, 생태계가 하나로 붙는 것. 이것이 미쓰이가 산업 디벨로퍼라고 부르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도쿄돔은 더 이상 야구장이 아닙니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리테일, 호스피탈리티가 하나로 붙은 도시 속의 도시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앙에 미쓰이 부동산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에스콘필드 홋카이도, 교세라돔, 도쿄돔 세 공간은 각각 다른 출발점에서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질문의 답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야구장은 야구장인가? 도쿄돔은 아니요 라고 먼저 답했습니다. 미쓰이 부동산이 손을 댔을 때 이 공간은 야구장이라는 카테고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디지털, 패션, 호텔, 콘서트, 야구는 이제 여러 콘텐츠 중 하나가 되었고 연간 5천만 명의 방문자는 야구 팬이 아니라 도쿄돔 시티의 소비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교세라 돔은 아니요 하지만 야구가 뿌리다 라고 답했습니다. 폐허 위에서 태어난 이 돔은 공간의 유연성을 무엇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콘서트, 격투기, 돔 투어, 경험을 파는 비즈니스로 진화했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오릭스 버팔로즈라는 홈팀이 있었습니다. 야구가 그리고 있는 선 위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덮어 쓰여진 셈이었죠. 그리고 에스콘필드는 야구장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답합니다. 온천, 사우나, 러닝, 식육 활동, 의료대학, 제2알력, 이곳은 야구장을 중심으로 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야구는 그 마을의 심장이었고 심장이 뛰는 소리에 맞춰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숨을 쉬었습니다. 세 곳 모두 같은 적과 싸웠습니다. 비어있는 시간이었죠. 야구장의 본질적인 약점, 시즌 밖의 침묵,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각각 달라졌고 그 차이가 세 공간의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도쿄돔은 콘텐츠로 빈 시간을 채웠고 교세라돔은 유연성으로 빈 공간을 재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에스콘필드는 공동체로 빛나를 없애버렸죠. 결국 이 세 야구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하나일 수 있습니다. 공간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야구장은 이제 더 이상 공을 던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먹고 쉬고 느끼는 곳, 스포츠라는 씨앗에서 자라난 하나의 작은 도시, 그리고 그 작은 도시가 도시의 엔진이 되는 순간 우리는 스타디움의 진정한 의미를 비로소 이해할지 모릅니다. 세계의 돔구장은 그 단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